아시아의 번영을 위해서는 아시아인끼리 공생해야 한다.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을 명분으로 전쟁을 시작한 일본은 명분과는 달리 천황폐하 만세를 광적으로 외쳐대면서 불나방처럼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미국과 벌인 태평양 전쟁을 일본은 대동아 전쟁이라고 불렀다. 전쟁 목적은 대동아의 신질서 건설에 있다고 주장한 일본 제국. 아시아의 해방을 자처하며 그들은 이 전쟁을 정당화했다. 그렇게 3년 8개월간 일본은 태평양 전역에서 밀고 밀리는 전투를 이어갔다. 이거를 설명하려면 이제 태평양 전쟁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본이 1937년부터 이제 중일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전시체제에 들어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다가 41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태평양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데, 전쟁을 수행하려면은 이제 물자뿐만이 아니라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력을 쉽게 말하면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조선인들, 당시 이제 식민지인이었던 조선인들을 좀 써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1939년에 법령을 하나 만들어요. 일본은 1937년 7월부터 시작된 중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활한 군수물자 보급과 노동력 공급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면적인 통제와 동원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칙령 제316호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같은 해 5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일본 본토 외에 당시 일본의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 사할린에서도 시행되었다. 필요한 모든 것에는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각종 자원들과 군량미, 군인과 같이 전쟁에서 싸울 인력, 전쟁 수행에 필요한 노동력인 노무자들을 전부 포함한 것이다. 사실상 국가의 모든 물자를 국가가 장악하고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부족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의 눈을 돌렸던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을 공표한 후 전시체제의 길을 선언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굴 안에서 제대로 된 끼니도 챙기지 못한 채 밤새 죽어라 일해야 했던 조선인들. 그들은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었다. 그들의 한이 담긴 목소리를 우리는 부산 일광광산 마을에서 볼 수 있었다. 다 제국시대 때가 돼가지고 보상을 많이 하고. 강제 노동을 안 한 조선인들이 당시엔 없었어요. 우리 영감들 강산이 누구만 믿고 있다가 그 실세가 조직됐지. 평화로운 마을, 이 이면에 숨겨진 역사. 조선 5대 구리광으로 이름을 날린 일광광산 마을은 1994년 광산이 폐광되면서 탄광촌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광산마을과 광업소 등 당시의 모습이 부분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셨을 때, 이 마을 처음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마을이 좀? 이 마을 처음 왔을 때는 애정시대지 그때. 네. 애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간부들은 전 일본 사람이고 이랬대. 그때는 전 일본 사람이 간부도 일본 사람, 강주도 일본 사람. 근데 해방되고 이제 한국 사람 운영을 했지. 이런 거는 우리 내가 한번 나도 젊을 적에 오가지고 한번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 굴이 있는데 그 굴 안에 가가지고 보니까네 그래 그문을 찾아가 나오고 동을 캐는데 이래 시키니까네 동은 안 앉든가 뭐 떠든가 잃고 도로는 내려앉고 그래가 시켜가지고 이제 저 서울로 보내대요. 일본 사람이 운영하고 할 때는 이 일간강사이거든. 일본 말로 니꼬 고사형이라고. 이제 일본 사람 뒤가고 난 뒤에 일광강산 우리 영감도 강산에 일했다. 근데 영감도 돌아가셨다 벌써.
일찍이 좀 돌아가시. 우리 마을에 보면 이거 남자분들이 지금도 뭐 어차피 평균 연세는 남자분들이 짧은데 비교하고 여기는 옛날에 교수선생님 보면 남자분들이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징용자들의 질병은 주로 탄광 노동으로 인한 폐질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비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환경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의 배경에는 일본 전범기업 중 하나인 스미토모 광업 주식회사가 있었습니다. 스미토모 광산 회사가 이제 19세기 1897년도쯤에 이제 오사카 쪽에서 이제 생겼죠. 이렇게 생겨서 점차적으로 자신이 일본이 근대화를 이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정부 정책에 맞춰서 발맞춰서 광업공사라기보다 광업 주식회사로 발전해 나가고 나중에 이제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광 광산도 이쪽이 개발하게 되죠. 왜냐하면 당시 이 광산기업, 광업기업이라고 했을 때 스미토모 이 광업 주식회사가 일본의 3대 광업 주식회사 정도로 아주 컸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연히 조선 식민지 조선 내에서도 광산을 개발하게 되는 거죠. 물론 만주 쪽에 나중에 또 가게 되지만 관계 노동이니까 돈이라는 건 없지. 그냥 일만 시키는 거지. 여기 그래. 마지막에 해방될 무렵에 강제 노동을 막 잡아갔다고. 잡아갔는데 그래 잡아가가 신체 검사에 떨어져가 나온 사람도 있고, 바로 이제 강제 부들리 갔는데 주로 어디 갔나 하면 부들리 간 사람들 주로 아우지 탄광에 강제 노동을 했다더만. 이러면서 이 강제 노동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회사 사람들이 와서 주변 마을에 있는 사람들 그냥 강제로 이리 와 해서 끌고 가서 시킨 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모집이라고 해서 자신들이 광고물을 뿌려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일광광산을 개발할 건데 그쪽에 와서 좀 도움을 달라. 도움을 나기보다도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상 조선 총독부의 도움을 받아서 당시 읍장이나 면장이나 또는 군수의 묵인 하에 또는 직접적인 도움 하에서 모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이 모집이지 강제적으로, 예를 들면은 어방동에 있는 또는 어방리에 있는 누구누구 집 아들, 셋째 아들이 지금 놀고 있는 것 같다. 걔를 그냥 쓰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모집이라는 미명하에 끌고 가서 데려가는 거죠. 그러면 여 오는 사람은 내내 이기거든. 집. 네. 집이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이런 식으로. 지금은 이거는 옛날에 목욕탕이라 그 당시에. 그러고 여 있는 집이 옛날에 그거 스미모토 그 광장집이고, 그 여우에는 그러니까 이 축으로는 전부 다 애놈들 그러니까 좁고 말고지 뭐 사람 5도 못 산다. 겨우 한 2-3 끼밖에. 좀 이따 올라가가지고 집을 보면, 집도 보면 좀 하나이면 한 3평 가량 3-4평에 6-7명이 거주했습니다. 조금씩 자기들 이제 그 일본 사람들 자기들 사택에 금지가 있으니까 살고, 우리 한국 농가들은 좀 하나에 그래갖고 한 4평 가는 데 있습니다. 가옥은 그동안 많이 수리되고 재생사업으로 지붕도 바뀌었지만 지금도 마을의 건물에서 일본식 적상가옥의 특징인 함석판 지붕과 눈썹 처마, 목재 비늘판 외벽 등을 볼 수 있고, 일본식 마름모 모양의 석축들도 그대로 남아있어 일제감정기 역사적 현장으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 집도 요 애놈들이 요. 아, 요 흔적. 여기에 그때 그 나무 그대로. 애놈들 해놓고 나무 그대로. 그대로. 나무 그대로. 그 나무 그대로. 저 애놈 시대에 한 거. 요거는 지금까지 다 그대로. 요거는 그대로. 따까리까지 그대로. 이게 다 일본 사람들이 다 지은. 맞아요. 우리 집 이것도 다 걸었는데 본치 쓰. 지붕도 새로 해하고 본치. 진짜 오래됐네요. 진짜 오래됐지. 세월이 100년도 그대로 넘었어. 남아있잖아. 100년도 넘었어. 이 집 이거 다 100년도 넘었어.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그때 지은 거죠? 예, 전부 다 새로 지은 집 하나도 없어. 예. 인테리어만 요거 새로 이제 껍데기 소개했는 있고 거지. 이제 껍데기 하고 이렇게 하고 인테리어만 한 거지. 네. 안에는 구조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많고 인테리어 지붕은 그냥 대부분 그 뭐랍니까 그 토대라 해야 하여튼 그 기둥 막 그런 것들은 그대로고 안에 인테리어만. 광산 사무소 건물은 외형부터 지어질 당시와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슬래트 요건 새로 해서 지붕을 얹은 거고요. 요 밑에 보면 함석판이 있습니다. 그 함석판 위에다 슬래트 얹은 거로 봐서는 이게 일제시대 때 그대로 다 남아있는 현대 상태입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이 중노동에 시달렸던 채굴 현장에선 당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제 자원 수탈이 이루어졌던 일광광산 입구입니다. 채산성이 떨어지면서 지난 94년 폐광돼 입구는 이렇게 막혀 있고 지금은 광산에서 나온 오염수를 정화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곳곳에서도 방치된 채 허물어진 건물을 찾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의 강제동원 기록은 대부분 구전에 의존하는데 이제 이를 기억하는 주민도 많지 않습니다. 누가 왜 이곳에 끌려왔고 얼마나 많은 조선인이 수십 미터 지하 광산에서 목숨을 잃었는지를 설명할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장소로 사실은 좀 보존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제주도의 어떤 그 굴들이 4.3 사건 당시에 어떤 지역들이 이렇게 보존되듯이 그래서 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식민지의 역사를 제대로 좀 가르치고 배운다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역사 유적지 같은 것들로 좀 보존이 되고 또 학생들이 실제로 가서 그 역사들을 좀 살아있는 방식으로 배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강제 노동이라고 해서 그 강제 노동을 직접 당하신 분들만 우리는 조금 생각을 하고 그분들 가족들만의 이야기 또 그분들 가족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상 강제 노동을 안 한 조선인들이 당시에는 없었죠. 당연히 조선반도 전체를 보면은 우리는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 노동의 역사 자체는 그 몇몇 분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사고 아직도 살아있는 역사 그리고 우리 가족이 겪은 역사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무관심 속에 쓰러져가는 광산마을. 우리 스스로 강제동원의 역사를 지워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때입니다. (1937년) 일본은 중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군수물자, 전쟁 자금뿐 아니라 사람까지 총동원한 것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하층 농민들은 폭력적인 행정이 뒷받침한 동원 과정에서 강제동원의 대상으로 지목되어 끌려갔습니다. 일본 정부와 기업의 노무동원 계획에 따라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회유와 속임수, 협박과 납치 등 부당한 방법들이 쓰였습니다. 1930년 3월 11일부터 일본의 전범기업인 스미토모 광업 주식회사에서 니코 광산을 개발하면서 형성된 광산촌입니다. 광산의 규모는 조선의 5대 구리 광산이었으며 채산성도 우수한 곳이었습니다. 일제감정기 말인 1944년 4월 1일 이후에는
자원 약탈의 목적으로 인력을 강제로 징용하여 매일 주간과 야간 2교대로 쉬는 날 없이 일을 시키는 지옥의 일터로도 유명했었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과 다른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노역하게 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일본의 역사 왜곡과 꼼수로 얼룩져 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 더 큰 상처만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제감정기의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